자, 세법 개론 강좌야. 여러분들 내가 쓴 세법 책이 지금 세법 개론 1, 2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어, 이 세법 1에서 주 핵심이 지금 법인세법이고 나머지 세법들은 일반 세법이라고 그래서 모든 세법에 공통되는 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1은 모든 세법에 공통되는 세법하고 법인세법 위주로 설명을 했고 2가 지금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 및 증여세법, 기타 내국세법, 지방세법 이렇게 자 원투로 구성이 돼 있고 여기 이제 출제 경향을 한번 보면 10회 시험은 요 상속세 여기 국세기본법하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가 이제 주된 내용인데 상속 증여세가 한 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지방세가 한 문항 정도 나머지 요게 이제 37문항 이렇게 출제가 돼. 세무사 시험은 여기 지금 범위가 틀리지. 국세징수법, 국제조세, 조세범처벌법에서 여기가 한 7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나머지가 지금 33문항이야. 이게 세법은 그 이론이 중요해. 이론 플러스 계산 문제인데 지금 순수 이론 문제도 있지만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맞출 수 있는 이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론 문제 비중이 거의 5대5 정도로 된다 생각을 해. 그래서 요 세법은 이론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잘 대비를 해야 돼. 우리가 회계학 공부를 할 때는 이론 부분은 계산 문제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때문에 스킵을 해도 괜찮은데 세법은 그렇지가 않아. 법 공부이기 때문에 이론도 충실히 공부해야 된다 하는 얘기. 자, 이 책의 특징이 말이야. 다른 책하고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이 책이 다른 책은 법전을 짜집기 했어. 법전 해설서지, 법전 해설서. 그래서 순서 자체가 법전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끔 주제별로 다시 이해하기 쉽게 세금 계산을 하는 그 계산 과정 형태로 해서 이렇게 다시 재편집을 했어. 그래서 지금 단원별로 이렇게 여러 주제로 쭉 구분을 했거든. 뭐 법인세법이 35주제로 나눴고 소득세법이 20개, 부가가치세법이 22개의 주제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금이 계산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세법책하고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법전 해설이 아니고 요새는 법전이야 뭐 네이버 치면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법전 해설은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 일단 이 법의 취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설명이 돼 있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법전 뭐 조문 몇 조 몇 항 이런 거는 전혀 의미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재편집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론 문제는 OX 형태로 구성을 했어. 아마 기출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수록이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요 이론 부분도 요 주제별로 해서 이론 설명하면서 다 설명을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를 소화를 하면 충분히 다 이런 문제도 커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야. 그다음에 계산 문제는 단답형으로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출제된 문제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될 거,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거, 쉬운 건 다 빼버리고 높은 거 위주로 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렇게 하게 되면 어, 시험 준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 생각인데 여러분 중에 이제 이 세법개론 강의를 듣고 나서 이렇게 지금 문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객관식 세법책을 찾을 필요가 있냐 하는 얘기인데 내가 봤을 때는 없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뭐 하려고 또 이런 책을 사서 봐. 그러니까 할 필요 없고 굳이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학원 강좌에 모의고사 강좌가 있고 파이널 세법 강좌가 있거든. 모의고사는 단원별로 해서 총 34회에서 36회. 그러니까 회계사는 34회, 세무사는 36회의 모의고사 각 해당 20문항으로 구성돼 있어. 그럼 여러분 요거 생각을 해봐. 요 문제만 풀어도 거의 뭐 700문항이 넘잖아, 그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그래서 이거는 뭐 기존에 있는 요
문제들을 다시 재편집한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 재편집에도 전혀 새로워. 응? 그래 해답을 안 보고 여러분들 푸는 것 자체 그렇게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렇게 해야만 실력이 올라가. 안 그렇고 그냥 내가 설명하는 거 그때 쭉 따라가봤자 여러분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결국은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돼. 응? 그다음에 파이널 세법이라고 이 세법이 지금 이런 부분이 하도 많이 출제되고 많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핵심 정리를 해놨어. 이 서브노트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나름대로 여러분들 서브노트 했을 거야. 그래서 빠진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불필요한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렇게 해서 요 서브노트 완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제시를 한 거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요 서브노트를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한 거야. 그렇게 한 뒤에 기출문제 2017년 이후 기출문제를 쭉 풀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풀어보면 어떤 식으로 출제된다는 거 금방 눈에 들어와. 그래서 이게 회계학은 핵심 정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 세법은 반드시 서브노트를 해서 마지막에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 하여튼 세법 개론 강좌나 교재 쭉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수험 공부하는데 참조해서 이용하기 바래요. 이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야. 요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 자체에 의욕이 별로 없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내가 설명을 할 건데 기본 골고 위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 상속세나 증여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위주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설명을 듣되 지금 있는 내용만 이해해도 시험에 혹시 나오면 뭐 100%다 맞을 수 있어. 이렇게까지 시험에 막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어렵게 시험에 출제될 수는 없는 거니까. 하여튼 출제 가능성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상속세, 증여세를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있을 때를 감안해서 내가 지금 설명을 한 거니까 그럼 참고해서 들어. 자, 상속세 얘기하기 전에 이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야. 그러니까 이 재산이 공짜로 누군가한테 이전이 됐다 이 얘기야. 에? 그럼 이제 이 유형이 두 가지다. 유형이 증여로 해서 이전이 되는 경우가 있고 상속에 의해서 이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의 재산이 갑의 재산이 다른 사람한테 타인에게 지금 이렇게 재산이 이전이 될 때 이게 방법이 두 가지야. 그냥 증여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얘가 사망을 했어. 사망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는 이런 경우 두 가지야.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둘로 구분을 했는데 사망에 의해서 재산이 이전이 되면 상속세가 부과가 되고 그 외의 사유로 해서 재산이 이전이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공짜로 재산이 누군가한테 이전이 됐을 때 보니까 내용 똑같거든. 그렇지? 단지 사망했냐 안 했냐의 차이니까 그걸 묶어서 말이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얘기했어.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지금 묶어가지고 법을 하나로 묶어서 규정을 해놨다 이 얘기야. 우리 지금 국세가 말이야 13개 세목이다. 13개 세목인데 법은 12개야. 왜? 요거를 상속세하고 증여세 자체를 하나로 묶어버렸으니까 이 13개 세목을 규정한 법률은 12개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 둘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요 상속이나 증여됐을 때 어떻게 세금을 매길 거냐? 요 상속이나 증여받은 사람이 법인이야. 그러면 법인세를 부과를 해. 그러니까
얘가 법인이었다 그러면은 그 법인의 재산이 증가했잖아, 그지? 법인세를 때리는데 만약에 비영리법인이야. 우리 비영리법인은 과세 범위가 어떻게 돼? 그래 수익 사업에서 번 소득이야. 그러면 이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았을 때, 상속받았을 때 수익 사업이야? 아니지. 자기가 사업한 게 아니잖아. 공짜로 받았어. 그럼 비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린다 하는 얘기. 다시 비영리법인은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데 증여받거나 상속받았을 때 그건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어.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되니까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해야 되겠다. 요 상속이나 증여받는 사람이 개인이야. 개인인데 사업과 관련돼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 법이론상 상속 및 증여세의 과세 방법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 자, 상속이 됐을 때 요 갑의 재산이 100억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서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 요 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를 유산과세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봐라. 자, A, B, C, D, E가 있다고 그래봐. 이 20억씩 지금 재산을 상속받았어. 다섯 사람이. 그러면 자, 이 100억에 대해 세금을 때리는 게 아니라 요 각각 상속받은 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도 있어. 그렇잖아? 이걸 취득과세형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 상속받은 재산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거 하고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때리는 거 하고 이렇게 각각 20억씩 상속받은 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 하고. 자, 일단 차이는 그거야. 이 상속세 및 증여세율 자체가 누진세율이야.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요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게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더 많이 거치는 거지, 그지? 많이 징수할 수 있어. 요 20억일 때보다 각각 이렇게 세금을 매길 때보다 요 100억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게 국가 입장에서는 누진세율이니까 보다 세금이 많이 징수가 된다.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더 유리하지, 그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세법이 이렇게 돼 있어. 상속세는 요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그다음에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각각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그 상속받은 재산 비율로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여 상속세. 그다음에 증여세는 자 이게 지금 이 100억이 그냥 상속이 아니라 증여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증여받은 사람 각각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취득받은 재산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증여세가 지금 취득과세형이에요. 이렇게. 근데 법 이론상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야. 자, 이 사람이 100억의 재산을 벌었을 때 그 전에 세금을 냈을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150 정도 벌었다가 50억 세금을 냈어.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재산이 지금 100억이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100억 자체는 세후소득이야. 그렇지? 이미 세금을 낸 소득이란 말이야. 여기서 이 100억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매기게 되면 이중과세야, 이중과세.
그래서 법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세금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 논리 자체가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받아서 이 사람들이 공짜로 재산이 생겼잖아 지금. 이 공짜로 생긴 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때려야 논리가 맞는 거지. 너 어떻게 해서 너 돈이 이 재산이 증가됐냐? 공짜로 증가됐어? 어찌 됐건 하여튼 너 이 증가된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겠다. 어? 우리가 지금 이 소득이 증가하면 땀 흘려서 벌었던 이렇게 공짜로 벌었던 간에 재산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자 하는 게 지금 국가 간에 합의가 된 거야. 그잖아? 어. 그러면 이게 지금 땀 흘려 벌었건 공짜로 벌었건 특히 공짜로 번 것은 더 세금을 과세를 해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때리는데 이렇게 공짜로 번 소득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지. 예. 그래서 논리상으로는 이 유상과세형 자체는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취득과세형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취득과세형으로 가게 되면 요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어떻게 돼? 구분할 필요가 없지. 그냥 이게 누군가가 상속을 받았던 증여를 받았던 하여튼 공짜로 재산이 늘어났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면 돼. 세금 신고하고. 그렇잖아? 그러면 세금 자체가 세법이 아주 심플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아, 그럼 그렇게 해야 이게 국민들이 아는 거야. 내 재산이 공짜로 늘었으면 내 재산이 땀 흘려 벌었건 공짜로 늘었건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세율만 알려주면 자기들이 언제까지 세금 신고한다는 거 얼마나 어 심플해. 그거 알면은 말이야 이 국가 입장에서 그것만 잘 알려주게 되면 이 세금 관련해서는 논란이 없어 여기가. 단지 세율을 몇 프로로 할 거냐 하는 거. 그리고 이 관련 늘어난 재산 중에 또 일부 뭐 비용 쓴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장례비를 썼다든지 어? 뭐 공과금 있었다든지 또는 요 상속인의 뭐 채무가 있었다든지 그럼 빼주면 돼 그거는. 하여튼 이런 거 합리적으로 비용만 산정을 해서 해주면 이거는 국민들이 전부 다 세무사가 되는 거야. 세법이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이 국세 행정, 그러니까 이 조세 행정 세금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그게 가장 베스트다 그 말이야. 세금이 쉬워야 되지. 복잡하면 누가 세금을 내? 그지? 그러니까 번 것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게끔 했는데 빨리 바꿔야 돼. 그래서 이거를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일원화시켜야 된다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세금 세수 자체가 그렇게 줄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기존의 거를 그냥 그 고집을 하다 보니까 문제지. 이거는 빨리 어떤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것들은 빨리 이런 걸 수정을 해볼 필요가 있어.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우리 여기 이제 상속 얘기 나왔으니까 민법상의 상속 제도를 한번 봐. 1순위가 유언 상속이다. 2순위가 법정 상속이야. 그러니까 이 피상속인이 나 이 재산 국가에다 헌납하겠다. 끝이야. 유언 상속이 1번이야. 근데 이제 만약에 유언 상속을 했을 때 그러면 상속인들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게 재산 한 푼도 못 받잖아. 너무 억울하지. 그래서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 그래서 혹시 이 피상속인이 전부 다 국가에 헌납을 해서 이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을 때 법원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좀 이거 심하지 않느냐. 우리도 좀 먹고 살게 상속 재산 일부를 좀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도. 유류분 제도라고 하는 거야. 하여튼 원칙이 1순위가 유언상속. 근데 유언상속이 좀 문제가 있을 때 상속인들이 유류분 제도를 이용해서 일정 부분 상속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 그다음 이제 법정 상속이고. 그럼 법정 상속을 했을 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 직계 비속이야. 자손이야. 직계 종속은 부모를 말하는 거. 비속, 전속, 형제 자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할 때 1순위가 끝나잖아. 이렇게 끝이야. 그 다음을 못 받아. 얘가 없을 때
이 순위가 없을 때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일단 자손들이 먼저 받을 권한이 있다 하는 거. 이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순서가 있으면 이 후순위는 아예 없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아니야. 여기서 끝나. 이렇게. 없을 때 직계 존속한테 가는 거. 없을 때 형제자매한테 가는 거야. 그다음에 이 대습상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누구 중에 이게 지금 자식 중에 사망한 애가 있어. 그럼 그 자식에 대해서는 상속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안 되겠지. 하지만 배우자나 손자가 있을 때 그때 그쪽 배우자나 손자에 대해서 상속되는 걸 보고 대습상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봐봐. 내가 여기 해놨다. 상속인이 배우자하고 자녀 3인이 있어. 그러면 배우자, 장남, 차남, 장녀. 자 여기서 배우자는 무조건 따라가는 거다. 배우자는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배우자는 무조건 따라가. 그래서 직계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다 상속을 받는데 자 이게 배우자는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직계 비속이 있으면 배우자하고 비속이 없을 때는 전속하고 이렇게 따라간다. 그럼 여기 봐봐. 여기서 지금 배우자하고 자녀 3인이 있는데 장남이 사망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장남의 며느리가 배우자하고 손자가 상속을 받는다. 이걸 보고 대습상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겠지? 얘기를. 그 다음에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속인들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간호했던 사람들. 응? 그 다음에 이 피상속인이 모 회사의 대주주야. 그 관련된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없을 때 거기하고 뭐 특별한 피상속인하고 관련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다가 또 일정 상속 재산을 이렇게 분여해 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야. 자, 상속 재산 분배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유언 상속이 1번이고 그다음에 이 상속인들이 있을 때 원칙이 협의 분할이다. 협의 분할이야. 그러니까 나눠 갖자 이렇게 공동으로 나눠 갖자 하면 되는데 뭐 장남은 좀 더 주고 뭐 어머니 있으면 좀 더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은 법정 분배를 하는 건데 공동으로 분배하되 배우자한테는 5할을 더 가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요 사례를 한번 보자. 상속인이 부모 배우자야. 그러면 배우자는 1.5를 가산하잖아. 1이고 이게 1.5니까 총 얼마가 돼? 3.5야. 그럼 3.5분의 1, 3.5분의 1, 배우자는 3.5분의 1.5 이렇게. 상속인이 배우자하고 자녀 3인이다. 배우자 1, 자녀 3인 1.5. 자녀 3인이니까 1 아니야. 다 하면 얼마? 4.5야. 4.5에 1.5, 4.5에 1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거. 근데 이 장남이 사망을 했을 때는 대습상속이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맞아? 그래서 요 부분, 그러니까 장남에 할당된 이 부분을 며느리하고 손자가 때 며느리는 1.5고 손자는 1이란 말이야. 그지? 그 2.5분의 1, 1.5, 2.5분의 1로 해서 요 장남에 해당되는 부분을 며느리하고 손자가 분배받는다. 이해하겠죠? 자, 이게 지금 일반적인 지금 상속세에 관련된 얘기들이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속세부터 한번 또 얘기를 해보자. 자, 거주자가 사망을 했잖아. 그럼 우리가 상속세가 말이야. 지금 현재 요 재산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니까 과세 대상은 재산이란 말이야. 그지? 상속세 과세 대상은 상속 재산 전체야. 그래서 거주자가 사망을 하면 국내외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일단 상속세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외국에서 세금을 낸 게 있으면 외납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 이해하겠지? 비거주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비거주자가 국내에 가지고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면 돼. 이해했지? 그러니까 상속세 자체가 유산과세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고,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서,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납세 의무자는 상속받은 사람, 또 상속인이 없을 때 아까 우리 특별 연고자라는 게 있었거든. 그 다음에 수유자 얘긴데,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유언에 의해서 증여받은 자야. 응? 수유자라는 게 아까 우리 1순위가 유언상속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뭐 상속인이 아닌데 누구누구한테 재산을 줘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말하는 거고. 자, 그런데 요 상속인이 여기 상속인하고 지금 수유자가 일단 납세 의무자인데, 상속인 중에 특별 연고자가 있다든지 수유자가 이렇게 하여튼 납세 의무자 중에 영리법인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돼 있어. 영리법인. 그럼 영리법인은 뭘 내는데? 법인세를 내잖아. 그렇지? 맞아? 영리법인은 법인세를 내는 거야. 자, 여기서 지금 보자. 요 이가 영리법인이야. 그러면 다 이제 여기는 증여세를 내는 거고, 상속세를 내는 거고, 얘는 영리법인이니까 뭘 낸다? 법인세는 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이게 있어. 상속세율은 10%에서 50%까지야. 대부분 다 상속 재산이 많으면 그냥 50% 생각하면 돼. 세율이 세. 영리법인은 말이야 2억까지 몇 프로야? 10%. 2억 넘어가면 20%야. 오호. 영리법인은 세율이 낮네. 그렇지? 세율이 낮아. 이걸 악용을 해서 잔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어. 자, 예를 들어 보자. 지금 20억이 상속됐는데, 응? 이게 이게 원래는 30% 세금이 얻어맞아야 되는데, 영리법인이다 보니까 2억까지 10%, 2억 이상 20%인데 지금 세법은 그냥 이거 무시하고 10%라고 생각한 거야. 10%만 세금 내잖아. 그럼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만큼 지금 세금 징수가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어. 여기에 요 법인에 말이에요. 영리법인에 이 상속인이나 직계 비속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5% 정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영리법인에 상속이 되면서 상속세가 징수가 안 된 부분이 있지. 그 부분에 지분율 곱한 금액만큼 추가로 징수를 하겠다. 이해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징그럽지? 그러니까 이 상속세율 자체가 이렇게 높고 법인세율은 낮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잔머리를 쓰는 놈들이 있으니까 그에 맞춰 또 세법이 또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특별 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일 때 이렇게 예? 지분 비율만큼 상속인의 지분 비율만큼을 추가로 세금을 더 징수한다 하는 거. 그다음에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 이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상속세 과세 관할인데 일단 상속 재산에 대해서 지금 상속 재산에 대해서 지금 과세가 되잖아, 그지? 그런데 일단 세금은 과세 관할 주의에 재산의 소재지가 아니고 이 상속 개시지,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주소지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일단 과세 관할이다. 이게 재산이 막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이야. 근데 이 피상속인이 해외 이주를 해서 국외에서 지금 주소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할 수 없이 국내에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니까 국내에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과세 관할을 한다. 이해하겠지? 그러면 이제 기억할 때 오만 하면 돼.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과세 관할이다. 이렇게. 자, 상속세 계산 구조인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이거 공부하는 거야. 근데 미리 한번 쭉 이렇게 전체 계산 포맷을 한번 알려주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뭐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면 돼. 지금 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총 상속 재산에서 일부 지금 비과세, 불산입, 뭐 공제액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요 금액이 지금 상속된다라고 하는 거야. 요거를 지금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잡아.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전체 재산이 얼마냐 이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전체 재산에서 의제 상속 재산이 있고 추정 상속 재산이 있고 일단 이 사람의 재산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몽땅 다 합치는 거야. 몽땅. 어떤 거냐면 자, 이 사람 재산에다가 이 사람 보험금이 있어. 그지? 또 이 사람이 사망으로 해서 퇴직했을 거 아니야. 이런 보험금에 퇴직금까지 간주하는 거예요. 상속재산을.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사망으로 해서 지금 보험금이나 퇴직금이 지금이 되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 추정상속재산은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어디서 부채를 차입을 해서 채무를 발생했는데 채무가 발생이 됐는데 돈이 어디 간지 몰라. 다시 2년 이내에 무슨 재산 처분한 게 있어. 그럼 그 돈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없어.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상속 재산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이런 것들까지 합쳐서 총 재산가액이다. 그 다음에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은 외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있지. 이것도 상속 재산으로 봐. 그러니까 5년, 10년 이내에 누군가한테 증여했던 재산도 일단 상속 재산으로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증여세 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 봐봐. 증여세 세액공제에서 빼주는 거예요. 응? 또 봐. 요 재산이 외국에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세금 낸 게 있고 외국납세액공제에서 빼주는 거예요. 응? 구조가 일단 지금 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다 합치는데 어디까지 합친다고? 10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까지 다 합쳐서 지금 재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때 net 세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얘기. 외국에 있는 재산도 마찬가지 다 합쳐서 이게 거주자라고 그랬을 때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비과세야. 국가에 유증을 했다. 그건 이제 세금 이 재산에서 빼주는 거야. 공익법인에 출연했다. 빼주는 거. 그 다음에 이 상속세 재산 중에 이 사람이 못 낸 공과금들이 있어. 당연히 공과금 빼야 되겠지. 장례 비용도 빼야 되고 채무가 있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지금 10억이 잡혀 있어.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차입금 3억이 있다. 그럼 3억 빼고, 그지? 그럼 7억만 원 상속 재산으로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 지금 상속되는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게 우선순위야. 그걸 상속세 과세가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지금 1번이야, 1번. 지금 1순위가 이 사람의 상속되는 재산이 얼마냐 하는 거 파악하는 거. 이만큼 복잡해. 그 다음에 이제 공제를 해주는데, 이제 요 상속 재산이 이제 상속되는데 공제를 해준다. 인적 공제하고 물적 공제가 있어. 그래서 이게 부양 가족들이나 배우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다 공제를 해줘야 되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물적 공제는 말이야. 요 상속 재산이 가업이야. 예를 들어서 회사예요, 회사. 회사를 물려받았어. 또는 이게 계속 농사나 또는 어업을 했단 말이야. 그걸 또 물려받았을 때 빼주는 거야.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말이야.
요 상속 재산 중에 금융재산이 많아. 이거는 노출이 많이 됐지, 그지?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너무 순전하게 노출이 많이 됐으니까 일정 금액을 빼주겠다. 이 상속 재산이 재난이 발생했어, 화재가 발생해서 소실됐어. 그럼 그 당연히 빼줘야 되지. 이 상속 재산 중에 피상속인하고 이렇게 피상속인 사망하기 전까지 동거했던 주택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부모를 위해서 봉양을 한 거 아니야. 그만큼 일정 또 빼주겠다. 요게 이제 물적공제야. 그다음에 요 재산 평가를 할 때 감정 평가 받았을 거 아니야. 감정 평가 수수료 있으면 빼주고. 그다음에 상속세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 계산을 한다. 그다음에 여기 희한하게 세대 생략 가산액이라는 게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봐.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자식이 있지, 자식. 자, 할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이 있다 이거야. 원래 할아버지 재산이 아버지한테 가고 아버지 재산이 또 아들한테 가고 이렇게 되면 상속세를 일단 여기만 봐도 2번 때리잖아. 그렇지.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자한테 바로 그냥 상속을 했어. 그러면 상속세를 2번 내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내잖아. 그지? 그래, 세대 생략 가산액이라는 거 그 얘기야. 이렇게 바로 가면 세금 추가로 더 징수하겠다. 30%, 20억 초과된 거는 40%. 알겠지?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지금 직계 비속이 손자밖에 없어. 이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지? 이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대습 상속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 아버지가 지금 살아 있는데 아버지 생략하고 손자한테 이런 식으로 상속했다 했을 때 생략 추가로도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얘기야. 그다음에 이 상속 재산 중에 문화재 등이 있어. 이 문화재 등은 쉽게 팔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지? 그 문화재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왜냐? 매길라 그러면은 이 문화재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돼. 예를 들어서 상속 재산이 100억이야. 20억이 문화재야. 그럼 이거는 빼고 나머지 80억만 상속인들이 가져갔을 거라고. 그지? 이거 문화재인데 문화재에 대해서 그럼 세금 어떻게 매겨? 그래서 이거를 징수를 유예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얘기한 증여재산 증여세액공제, 영납세액공제, 그다음에 단기 재상속세액공제인데 봐라. 아,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가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갔는데 이게 너무 짧아. 그럼 너무 짧은 기간에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거지. 그래서 그때 빼주는 거예요. 단기 재상속공제. 자,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과 세목이야.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그런데 신고 의무를 지금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원래 법상으로는 국가가 때려야 되잖아. 그럼 신고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자료조사 차원에서 이게 신고를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한단 말이야. 그럼 신고를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해주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정부 부과 제도지만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신고 의무를 지금 신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 공제를 해주고, 신고를 안 하면, 신고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를 물리는 거. 그러니까 정부부가 세목이지만 마치 신고납세 세목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연부연납, 물납, 분납. 연부연납은 매년 쪼개서 세금을 내는 거야. 5년간 쪼개서 세금을 낸다. 세금이 크다 보니까. 물납은 부동산으로, 이게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한 뭐 주식 같은 걸로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거야. 분납은 나누어서 세금 내는 거 알지? 뭐 1개월, 2개월 이내에 이렇게 쪼개내는 거 있잖아. 이거는 우리 법인세나 소득세에 분납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 자, 지금 쭉 살펴봤는데 이론 문제 한번 보자.